우리는 결혼한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남편 민하준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기억은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도 유독 저만은 처음부터 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는 전화로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완전히 고집불통 어린애처럼 굴고 있어. 어떻게 그녀가 너를 계속 참아줄 수 있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고 차가웠습니다. 난 그냥 그녀가 먼저 말하게 하려는 거야. 이혼하자고 말하도록. 알잖아, 수혜, 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 키우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아왔잖아. 난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병도, 이 모든 연극도 단지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옛 연인과 다시 만나기 위한 핑계. 저는 그가 일부러 엎어버린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아무 불평 없이 만들어준 음식이었습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좋아.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끝내자. 하지만 13번째로 민수의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고 숟가락을 들어 다시 그에게 음식을 먹이려 할 때 제 팔은 이미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야채 조금만 먹어보자. 응. 하지만 민수는 갑자기 고개를 헥 돌리며 마치 비친 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싫어. 안 먹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가 난 듯 팔을 휘둘렀습니다. 접시와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국물이 제 발에 튀어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눈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발을 내디디려 할 때 저는 서둘러 그를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깨진 조각들이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의 머리가 지금처럼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그 유리 조각 위를 밟으면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 민수입니다. 한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낸 투자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오직 의지와 날카로운 두뇌로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1년 전 그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조용하고도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기억, 감정, 그리고 가장 단순한 행동조차도요. 하지만 가장 잔인한 부분은 민수가 처음으로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순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 폭발, 깨진 그릇들, 뜨거운 국물,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발의 화끈거림을 무시한 채 저는 그를 부드럽게 소파로 데려가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이처럼요. 저는 절뚝거리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러 갔습니다. 바닥에 깨진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조롱한 슬픔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수돗물을 틀고 찬물을 발에 흘려보내니 타는 듯한 고통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씻어낼 수 없는 고통이요.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저를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침. 당신 누구야? 그는 날카롭고 낯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민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들, 집에 왔구나. 준호는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준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우리 집에 있어. 그때 우리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우리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린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김태진 박사였습니다. 민수 씨는 알츠하이머입니다. 퇴행성 신경질환이에요. 하지만 저를 먼저 잊었을까요? 알츠하이머는 기억이 순서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먼저 잊기도 해요. 민수 씨가 처음 잊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건 그만큼 당신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그때도, 지금도. 하지만 그 말, 처음 잊은 사람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 후로 이어진 긴 나날 동안 내가 스스로를 위로할 유일한 핑계가 되었다. 민수가 그 낯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마다 마치 내가 침입자인 양 나를 훑어보며 반복적으로 물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있어. 때로는 나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닥터 김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것에 매달렸다. 처음 잊은 사람은 당신이야.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곁에 남아주는 것, 나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과거 속에서 혼자 길을 잃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발의 하품거림은 이제 둔한 통증으로 바뀌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씻은 뒤 싱크대에 기대어 스스로를 추슬렀다. 그리고 그때 느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하늘로 등을 찌르는 듯한 날카롭고 집요한 느낌. 거울을 올려다보니 민수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60대였지만 여전히 전성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짙고 풍성한 머리카락, 날카로운 이목구비. 내가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 잘생긴 얼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넓고 맑은 눈빛, 마치 아이 같은 순수한 시선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안도했다. 아마도 그는 다시 차분해진 것 같았다. 나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배고프세요? 제가 토마토 달걀 국수를 만들어 드릴까요? 하지만 그 순간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그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며 목소리가 날카롭고 의심스럽게 바뀌었다. 너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나를 훔치려는 거야. 당장 나가. 아니면 경비를 부를 거야.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민수가 앞으로 돌진해 나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의 정신은 퇴행했을지 몰라도 그의 힘은 여전히 강했다. 나는 그를 막을 수도, 느리게 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신발을 챙길 시간조차 없었다. 문이 내 뒤에서 쾅 닫혔다. 겨울의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발밑에 눈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맨발로 닿은 얼음 같은 돌길은 순식간에 발을 얼려버렸다. 날카로운 자갈들이 발바닥을 찔렀다. 나는 손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하려 했고 입김이 서리처럼 공중에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은 집안에 놓고 나왔기에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 사무실로 걸어가 예비 열쇠를 받으러 가야 했다. 길을 반쯤 걸었을 때 커뮤니티 경비 순찰을 돌던 젊은 여성 엘라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번졌다. 블레이크 부인, 여기 계세요. 제가 예비 열쇠를 가져올게요. 그녀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달려갔다. 몇 분 뒤 그녀는 열쇠 한 묶음과 두꺼운 거울 신발 한 켤레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블레이크 부인, 괜찮으시다면 제 신발이라도 신으세요. 이렇게 맨발로 계시면 동상 걸리세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신발과 열쇠를 받으며 여러 번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단단히 노크를 했다. 문 안에서 민수의 낮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를 몰라. 당장 가. 나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다.
나 당신 아내야. 문 안 열면 정말 화낼 거야. 민수는 비웃듯 날카롭게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내 아내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엘라와 함께 추운 밤에 서 있었고 얼굴이 뜨거워지며 창피함이 몰려왔다. 나는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체온을 유지하려 했다. 엘라는 열쇠 묶음을 뒤적이며 하나씩 시도했다. 마침내 맞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수는 여전히 낯설고 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엘라는 분명히 알아본 듯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섰고 마치 고집센 아이를 타이르는 누나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블레이크 씨, 진짜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제 옆에 계신 이분, 제이드 블레이크 부인은 당신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당신들 결혼한 지 며칠 넌 됐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신 침대 옆 서랍 두 번째 칸에 결혼 증명서가 있잖아요. 믿지 못하겠으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민수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침실로 들어갔다. 몇 분 뒤 그는 낡은 결혼 증명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문서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마지못한 듯 조금 올라갔다. 좋아. 보니까 정말 내 아내 맞네. 들어와. 엘라는 열쇠를 돌려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블레이크 씨, 진짜 남자는 여자를 추운 곳으로 내몰지 않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다시 거실로 가더니 결혼 증명서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소파에 몸을 던져 만화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증명서를 주워들고 침실로 돌아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바보처럼 웃고 있었고 지금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30년이 넘도록 함께했고 아들을 지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건 단 6년 전이었다. 그동안 나는 몇 번이고 그에게 시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해롤드는 늘 핑계를 댔다. 일이 너무 바쁘다거나 회의가 많다거나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했다. 집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넌 이미 내 아내야. 굳이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필요 없어. 그 말이 한때는 로맨틱하게 들렸다. 결국 나는 그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야 우리는 시청에 가서 그 종이에 서명했다. 내가 반평생 쫓아왔던 그 아내라는 이름, 해롤드가 늘 불필요한 소란이라며 무시했던 그 이름이 마침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날이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시청에서 해롤드와 함께 서서 결혼 증명서에 서명하던 순간.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속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다. 그런데 이제 결혼 36년 만에 해롤드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특히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 속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그려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시간의 캡슐 속에 갇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멈춰서서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아들 케일럽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그의 아내 나와 어린 리암을 데리고. 해롤드가 진단을 받은 이후로 케일럽은 회사를 맡아 수많은 책임을 떠안았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그의 외모에 흔적을 남겼다. 한때 감았던 머리카락 사이로 멋가닥의 흰머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나 또한 숨 돌릴 틈조차 없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지쳐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기에 나는 아침 내내 음식을 준비하며 집밥 같은 따뜻함과 위로를 주고 싶었다. 드디어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해롤드는 의자를 케일럽 쪽으로 가까이 끌어갔다. 너무 가까워서 일부러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거리감, 피로감, 마치 내가 식탁에 있는 또 다른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리암은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너무 가까워요. 전 눌려요.
케일럽은 나를 힐끔 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더니 아버지를 향해 속삭였다. 아빠, 엄마는 낯선 사람도 아니고 적도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를 이해해요. 이렇게 밀어내지 말아요. 하지만 해롤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앉아 있었다. 첫 번째 한 입을 먹기도 전에 이미 가슴이 조여왔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따뜻하고 친밀한 가족의 모습을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의 저녁 식사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장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초대받지 않은, 그리고 고통스럽게 애로운 존재였다. 그것이 아프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식탁 건너편으로 갈비를 건넸다. 뜨거울 때 먹어. 나는 밝게 말했다. 다음에 집에 오면 또 만들어줄게요. 젊었을 때 해롤드는 항상 출장 중이었다. 사업을 위해 남쪽으로 날아가 계약을 성사시키곤 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나는 갈비찜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애식이 되었다. 그때 케일럽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밤이 되면 몰래 전화기를 들고 해롤드의 번호를 눌렀다. 복도를 울리는 작은 목소리로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저녁 식사 후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해롤드의 빈 그릇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먹었다. 단, 갈비만 빼고. 그 고기 한 조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다. 마치 그것이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이 날카롭게 아파왔다. 텅 빈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때 나가 조용히 들어와 내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었다. 제이드,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해롤드는 이제 아이 같아요. 가까움과 거리를 구분할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차오르는 울음을 억누르고 조용히 설거지로 돌아갔다. 흐르는 물소리가 내 마음의 아픔을 덮어주길 바라면서 아이들을 재우고 또 다른 긴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나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거의 습관처럼 손이걸레를 집어들었다. 집안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해롤드가 진단을 받은 이후로 우리는 몇 명의 간병인을 거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고 하나둘씩 모두 떠났다. 결국 남은 건 나뿐이었다. 내가 유일하게 그의 곁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었다. 찬장을 닦으며 문득 시선이 침실 쪽으로 향했다. 해롤드는 옆으로 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내 손에 들린 걸레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책상 쪽으로 다가가 표면을 닦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해롤드가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건드리지 마. 놀라서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해롤드는 침대로 돌아가 사진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다. 그의 눈은 먼 기억 속 어딘가에 고정된 듯했고 그러다 문득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요즘 들어 보기 드문 표정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소매로 유리 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거의 경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신중한 손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사진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몇 년간 그가 어떤 것에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해롤드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집안의 다른 모든 것은 옮겨지거나 대체될 수 있었지만 그 액자만큼은 아니었다.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의 분노가 즉각적으로 터질 정도였다. 침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사진 속 이미지는 흐릿해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진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시골길 위에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밝고 자유로워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캡션이 적혀 있었다. 1979년 지역봉사 프로그램 단체 사진. 사진의 한가운데에는 해롤드와 그의 옆에 서 있는 비비안 무어가 있었다.
그의 비비안은 대학생으로서 지역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작은 마을에 왔다. 그녀는 똑똑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졌으며 도시에서 자란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세련됨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은 의도치 않은 거만함도 있었다. 반면 해롤드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다. 그의 가족은 많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지력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열정적이고 똑똑하며 야망이 넘쳤다. 해롤드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마을의 모든 소녀들이 은밀히 꿈꾸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내 할아버지는 마을 공동체 위원회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기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 나는 해롤드에게 점심을 가져다주고 숙제를 끝내라고 잔소리하곤 했다. 저녁에는 그가 야간 학교에 다니는 동안 몰래 교실 뒤에 숨어 그의 낭독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비비안이 온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와 해롤드는 나이도 비슷했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으며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시를 논하고 좋아하는 책을 주고받으며 몇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심지어 해롤드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는 단정하고 소박하며 포니테일을 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는 매일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다녔다. 그의 눈에 띄길 바라며 머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도시에서 온 여자들 몇 명이 웃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최근에 제이드 본 적 있어. 비비안을 따라 하느라 안간힘을 쓰더라. 정말 웃기지 않아. 머리카락은 얇고 힘없어서 겨우 붙어있는 것 같던데 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걸까? 나는 구석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며 서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때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를 가로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제이드는 해롤드의 여동생 같은 존재야. 해롤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야. 그건 비비안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그녀는 그냥 작은 시골 소녀일 뿐이야. 내가 상대가 안 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그녀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 너희에게 좋을 게 없을 거야.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표정을 몰래 엿보았다.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차갑고 거만한 빛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너무 평범하고 통통해. 항상 해롤드에게 달라붙어 있는 게 꼭 길 잃은 강아지 같아. 솔직히 좀 민망하지 않아. 그날 밤 해롤드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담요 끝을 살짝 들어 올려 그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그를 방해하지 않으려 몸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겼다. 의심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그는 아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병에 걸린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 하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점점 열이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낮에 찬바람을 맞아 감기에 걸린 걸까? 이제는 그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한밤중이 지나자 해롤드는 갑자기 나를 밀치며 깨웠다. 침대 반대편에서 투덜거리며 배가 고프다고 했다. 그는 내가 일어나서 뭔가를 만들어 주길 고집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몸은 쑤셨지만 그는 아이처럼 계속 불평하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빠르게 크림 소스를 곁들인 마카로니를 만들어 해롤드에게 가져갔다. 그는 한 입, 딱 한 입만 먹더니 트레이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파스타와 소스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다행히 내가 먹으려고 만들어 둔 추가 분량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데워 다시 내놓았다. 이번에는 두 입을 먹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치킨 누들 수프가 먹고 싶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며칠 전에 만들어 둔 육수가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힘을 내어 새로 수프를 끓여 그에게 가져갔다. 그는 몇 모금 마시더니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이것도 싫어. 나는 눈을 감고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좌절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됐어. 그가 중얼거렸다. TV나 만화영화 보고 싶어.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요구는 많아졌고 아이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다. 케일럽과 그의 가족이 깰까 봐 나는 침실 TV를 켜고 볼륨을 낮췄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침실로 돌아가던 중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TV의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었다. 복도를 울리는 시끄러운 목소리 속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해럴드의 목소리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TV를 보고 있지 않았다. 발코니에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몇 달간 들어보지 못했던 명확함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혼란도, 흐릿함도, 아이 같은 모습도 없었다. 그의 자세는 단단했고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하며 의도적이었다. 나는 숨조차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웃었다. 요즘 하는 행동 보면 꼭 어린애 같더라. 내 아내는 어떻게 널 참아주고 있나? 해롤드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게 목적이야. 그녀를 끝까지 몰아붙여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게 만드는 거지. 비비안은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어.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말했다. 그거 정말 공평한 거야. 제이드는 평생 전통적인 가정주부로 살아왔잖아. 그녀의 삶은 온전히 너를 위한 것이었어. 법도 모르고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혼을 강요하는 게 맞아. 차라리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아. 적어도 그렇게 하면 그녀가 조금이라도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나.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다였구나. 해롤드는 아프지 않았다. 알츠하이머도, 기억상실도, 혼란도, 짜증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단지 나를 밀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내가 먼저 떠나길 바라면서 비비안에게 돌아가기 위해 죄책감 없이, 비난 없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내 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구나. 내가 흘린 모든 눈물, 내가 만든 모든 음식, 내가 건딘 모든 굴욕. 그것은 단지 그의 깔끔한 대장을 위한 무대였을 뿐이었다. 오래된 사랑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핑계였을 뿐이었다. 나는 이미 끝난 결론에 매달리고 있었다. 36년 동안 결국 나만이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마지막 남은 힘이 사라지고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프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국물과 면이 타일 위로 흩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감기 전 해롤드가 나에게 달려오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아마도 그것은 단지 꿈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했던 모든 세월 동안 그가 나에게 달려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병원의 천장은 차갑고 생멍 없는 흰색이었다. 공기에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팔에는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케일럽과 그의 아내 니나는 내 곁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해롤드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읽을 수 없었다. 잠시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깨어나길 바랐다. 어디든 좋으니 여기만 아니면 좋겠다고. 이것이 단지 악몽이길 바랐다. 잊을 수 있는 무언가이길. 깨어났군. 해롤드가 침대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씨를 논하듯 무미건조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일인 것처럼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려 하지 않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이 남자에게 바쳤다. 결혼 생활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 있었다.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이미 눈물이 밤을 적시고 있었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해롤드가 말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말이 나를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마치 결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날씨를 예보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는 덧붙였다. 내가 먼저 말하길 바랐었어.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가버렸다. 케일럽과 니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해롤드가 한 전화 통화. 그는 내가 그 대화를 듣길 원했던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 그의 이른바 병은 거짓이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다. 대본이 엉망이 되자 그는 무대에서 걸어나갔고 나는 남겨진 채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낌에 몸을 맡겼다. 케이럽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빠가 일부러 엄마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닐 거예요.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알고 있었지? 그렇지. 내가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가락이 코를 스쳤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네, 아빠가 한 일은 끔찍했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사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니나, 엄마랑 조금 더 있어 줄 수 있어요. 엄마가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코트를 집어들고 나갔다. 나는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조각까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텅 빈 기분이었다. 내 아들마저 해롤드의 편에 서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계획했던 것이다. 모든 각도를 계산하며 내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하게 만들기 위해 니나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과일 칼을 집어들고 사과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긁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해롤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발 이 일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엄마의 건강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나는 먹을 기운조차 없었지만 그녀는 잘라낸 사과 아래에 휴지를 깔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 머리맡에 두었다. 좀 쉬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리암이 곧 깰 거예요.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난 괜찮아. 그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텅 빈 방을, 손도 대지 않은 사과를, 그녀가 나간 뒤 살짝 흔들리는 문을 바라보며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정말 괜찮을까? 혼자서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아마도 나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해롤드가 비비안과의 관계를 안전히 끊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그는 이상한 시간에 전화를 받곤 했다. 전화가 울리면 그는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힐끗 보고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거나 정원으로 조용히 걸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오래된 친구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는 조금 길게 멈칫하더니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냥 옛날 친구랑 연락한 거야. 그러나 결국 그 친구들은 점점 더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옷장을 자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옷들을 버리고 더 세련되고 젊은 스타일의 옷들로 바꿨다. 한 번은 그의 휴대폰을 힐끗 보다가 발송되지 않은 이메일 초안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제목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미안해. 그리고 비행기표, 그는 어느 주말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코트 주머니를 비우는 것을 잊었다. 내가 빨래를 하다가 그 표를 발견했을 때 목적지는 그가 말했던 시카고가 아니었다. 로스앤젤레스였다. 나는 그에게 따지지 않았다. 아마도 대답이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삼키고 쓴맛을 참고 미소 짓는 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해럴드의 친구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여자였다. 내 세계를 집과 가족으로만 구축한 여자. 젊었을 때는 여기저기서 작은 일거리를 맡아가며 가게를 돕곤 했다. 재봉일, 간단한 호계 작업 같은 것들. 그러나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전업주부가 되어 내 에너지를 남편과 아들에게 그리고 그들 주위에 세운 삶에 쏟아부었다. 밖에서는 내 가족을 모욕하는 이웃과 열정적으로 다투는 여자였다. 슈퍼마켓에서는 몇 센트 때문에 계산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낡은 옷을 밤늦게까지 한 땀 한 땀 깨매며 버릴 수 없어서 애를 쓰는 여자였다. 나는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회사 건물이나 법률 사무소에 들어가면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내리깔며 내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다. 나는 병원 침대 옆에서 몇 시간 동안 울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마치 부서진 댐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간호사가 들어와 내 팔에서 링거를 제거했다. 나는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섰다. 니나가 남겨준 시든 사과를 여전히 손에 쥔 채로. 사과 껍질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축 늘어져 있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다. 하얗게 덮인 거리 위를 나는 방향도 없이 걸었다. 내 발은 마치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리고 결국 나는 강가공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느낄 수 없었다. 몸은 이미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추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낡은 금속 벤치에 앉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면이 내 몸무게에 삐걱거렸다. 호수는 얼기 시작했고 얇은 얼음층이 표면 위에서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내 깊은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갑작스럽고 떨쳐낼 수 없는 마치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다리가 추위의 감각을 잃을 때쯤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아줌마. 멀리서 봤을 땐 모닥불인 줄 알았어요. 젊은 여자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만큼이나 애모도 눈에 띄었다. 얼굴에는 피어싱이 있었고 독특한 옷차림의 어깨에는 기타 케이스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나를 빙빙 돌며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빨간 스웨터, 정말 그녀는 마지막 말을 길게 느리며 공중에 매달아 두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뭐가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멋있어요. 진짜 개성이 넘치네요. 어디서 샀는지 링크 좀 보내주세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해졌다. 링크?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어디서 샀냐고요? 그녀는 말투와 행동에서 노력 없이 따뜻함이 묻어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몇 분 전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는 엘리너 톰슨이에요. 그녀는 활기차게 자기소개하며 머리를 살짝 젖혔다. 이 근처 라운지에서 노래해요. 음악 들으러 같이 가실래요? 나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 열정적이어서 내가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벤치 위에 두었던 시든 사과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것은 갈색으로 변하고 축 늘어져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그것을 두고 그녀를 따라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어두운 상점들과 조용한 교차로를 지나 두세 블록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브 어쿠스틱 라운지라고 적힌 네온 간판이 보였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주저했다. 이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뼛속까지 울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런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다.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몇 개의 드문드문 놓인 테이블 위로 은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낮고 편안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엘리너는 내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댄스 클럽일 거라고 생각했죠. 걱정 마세요. 그런 건 다음번에 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여긴 그냥 음악 듣는 바예요. 기회도 부담 없고요. 그녀는 기타를 어깨에서 내려 작은 무대 옆에 내려놓았다. 잠시만 기다려요. 곧 제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내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기타를 조율한 뒤 부드럽고 선율적인 포크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감싸며 흘러갔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흙냄새가 나는 듯한 목소리였다. 높은 풀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각 음표를 감싸며 공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연주를 마친 그녀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다시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림처럼 보이는 칵테일을 주문했다. 아래는 석양처럼 주황색, 위는 에메랄드빛 초록색이었다. 두 색은 섞이지 않으려는 듯 꽉 붙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색깔에 속지 마세요. 그녀는 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맛도 색만큼 이상하네요. 처음엔 쓰고 그 다음엔 달아요. 그녀는 손가락을 팅거 바텐더에게 똑같은 칵테일을 하나 더 주문했다. 나는 잔을 잠시 바라보다가 호기심에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그녀 말이 맞았다. 처음엔 쓴맛이 날카롭고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뒤 이어지는 단맛은 예상 밖이었다. 부드럽고 천천히 퍼지며 오래도록 남았다. 이전의 모든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결국 남는 것은 조용한 따뜻함 뿐이었다. 그 순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모든 쓴맛이 영원히 쓴맛으로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갑자기 집이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고요함이 무거운 담요처럼 나를 짓눌렀다. 거실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다. 벽에 걸린 몇 개의 사진 액자, 몇 년 전에 내가 골랐던 낡은 쿠션 하나. 그 이에는 모두 그의 것이거나 그들의 것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습관처럼 손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나타났다. 대부분은 케일럽과 니나에게서 온 것이었고 몇 통은 해롤드에게서 온 것이었다. 전화를 걸려고 하던 찰나 전화가 다시 울렸다. 해롤드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고 초조하게 들려왔다. 어디 갔던 거야? 병실이 비어 있었잖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 곧이어 케일럽의 목소리가 더 다급하게 들려왔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지 말아요. 무슨 충동적인 행동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바싹 말랐고 감정은 가슴 깊은 곳에 얽혀 있었다. 겨우 내뱉은 것은 희미한 중얼거림뿐이었다. 집에 가서 전화를 끊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썹을 찌푸리며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소파에 기댔다.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먼지가 쌓이듯 고요함이 내 주위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해가 저물 때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급히 들어왔다. 해롤드는 막 회사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물론 그는 그랬을 것이다. 한동안 아픈 척하며 시간을 보낸 뒤 누군가는 사무실로 돌아가 엉망이 된 일을 수습해야 했으니까.
케일럽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케일럽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 애 불도 안 켜고 있어요. 벌써 어두워졌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여전히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 별일도 아닌 걸로 이러지 마세요. 아빠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리고 비비안도요. 그녀가 무슨 악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갑자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갑자기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이라도 된 것인가? 내 남편의 삶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조작과 거짓말을 일삼은 여자가 이제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건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텅 빈 쓴웃음이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내 웃음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해롤드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저녁도 안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살 순 없어. 그의 말은 나를 찌르고 자극하려는 의도였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해롤드는 여전히 내가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다.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할 거라고 믿었다. 몇 달 동안 그가 나를 유도했던 그 말을 내가 절대 먼저 꺼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놓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의 완벽한 사랑 이야기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여자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힘겹게 붙잡으려 했던 이 결혼,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키려 했던 이 가족, 내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이 감정들. 만약 그것들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야 할 때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에 동의할게요. 이제뿐이에요. 아마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삶을 애도하는 대신 나를 위해 만들어갈 삶을 찾아야 할 때일 것이다.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해롤드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높아졌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케일럽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혼에 동의한다고 했어. 나는 천천히,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초인종이 울렸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도착한 것이다. 해롤드는 더 이상 연기를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소위 말하는 오랜 친구는 자신이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듯 당당하게 들어왔다. 비비안은 식료품 가방을 들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며 들어왔다. 솔직히 해롤드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렇게 대담하게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나는 그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비비안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의자 위에 코트를 던졌다. 그리고는 거실로 돌아와 해롤드 옆에 서서 밝고 세련된 미소를 지었다. 제이드, 몸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아직 저녁을 안 드셨을 것 같아서 뭘 좀 가져왔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으시죠? 그녀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너무나 연습된 듯했고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완벽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예, 내가 신경 쓰겠어요. 어차피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 더 이상 이 이야기 속에서 무보수 가정부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였다. 비비안의 미소는 더 크게 번지며 자기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연한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맞춤형 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하고 윤기 나는 매듭으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이를 초월한 듯한 그 태도를 제2의 피부처럼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오래된 익숙한 우월감을 내비쳤다. 마치 넌 나를 따라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부엌을 장악했다. 해롤드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돕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편 케일롭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를 핑계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나는 돌아서서 침실로 걸어가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방은 다 채우지도 않았지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짐을 끌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접시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공기에는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다. 비비안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환히 웃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이긴 사람처럼. 제이드, 당신이 강한 맛을 좋아했던 게 기억나요? 방금 다 만들었으니 아서 드셔보세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이 집의 진정한 여주인인 것처럼 말했다. 아이고, 해롤드, 이 앞치마 좀 풀어줘요. 너무 꽉 조여서 불편해요. 비비안은 가장된 표정을 지으며 해롤드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해롤드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허리 쪽으로 뻗어 익숙한 동작으로 앞치마를 풀어주었다. 내 눈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차오르며 속눈썹 뒤에서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손에 쥔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꼭 쥐고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해롤드, 이혼 서류 마무리할 시간 좀 내요. 그리고 나는 집을 나섰다. 뒤에서 비비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지만 가식적인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나한테 화난 건가요? 해롤드는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경 쓰지 마, 이제 정신이 나간 거야. 곧 다시 기어들어올 테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엘리너가 준 명함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노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서성이는 사이 문이 헐짝 열렸다. 여기 있었군요. 엘리너가 환히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안 올까 봐 걱정했어요. 나는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월세는 낼게요. 적어도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엘리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애로운 영혼에게 친구가 생기는 게 이미 충분한 보상이죠. 그녀의 가장된 말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엘리너는 내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특유의 따뜻함으로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이미 아늑한 작은 방을 준비해 두었고 새로 갈아놓은 침대 시트와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를 맞이했다. 옷장은 비어 있으니 마음껏 쓰세요. 화장실 위쪽 선반에 세면도구도 있어요. 엘리너는 문틀에 기대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냥 우리 룸메이트 하는 건 어때요?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덧붙였다. 당신이 요리하면 내가 설거지할게요. 77대3으로 나눠요. 아, 그리고 말 안 했는데 고양이도 있어요. 나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주황색 얼룩 고양이가 내 발 주위를 맴돌며 부드러운 털로 내 발목을 스치고 있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구쳤다.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감정이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엘리너는 그걸 눈치챘는지 헐짝 웃으며 코트를 집어들었다. 저는 장 좀 보러 갔다 올게요. 그녀가 나간 뒤 나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서랍에 정리하고 작은 물건들을 새 자리에 놓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앨런 피셔 박사였다. 해롤드가 아프다고 처음 알려준 바로 그 예사였다. 제이드.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한다면서요. 이 나이에 정말 그게 필요한가요?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했는데 해롤드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사과하고 모든 걸 수습하세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전화기를 단단히 쥐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리고 비비안이 돌아온 것도 알고 있죠. 해롤드가 그녀를 위해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려고 이혼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것뿐이에요.
이 결혼은 제가 혼자 힘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놓아줄 준비가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해롤드는 당신을 신경 썼잖아요, 제이드. 그렇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당신과 결혼했겠어요. 그의 질문은 예상치 못하게 나를 강하게 흔들었다. 해롤드는 나와 결혼했을까? 사실 나는 그 이유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부모 없이 자랐다. 마을 공동체 위원회 회장이었던 할아버지가 나를 키웠다. 어릴 적부터 대담하고 고집이 셌던 나는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멀리서만 동경하던 해롤드를 대놓고 쫓아다녔다. 마을 사람들 모두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할아버지는 나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격려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란다, 제이드.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때는 그의 말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덧붙였다. 기억해라, 제이드. 내가 하는 말은 다 인생에서 얻은 경험에서 나온 거란다. 그리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쫓아가라. 바보처럼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 할아버지의 응원 덕분에 나는 대담해졌다. 어쩌면 너무 대담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해롤드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여자아이들을 밀어냈고 그를 철저히 지키며 내가 그의 곁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막을 수 없었던 건 해롤드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해롤드가 몇 달 동안 공들여 쓴 사랑의 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비비안에게 직접 전달했던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던 기억,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의 충격. 그때는 그저 이렇게 믿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는 나를 선택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희망이었는지를. 유리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즉시 고개를 돌려 상황을 주시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 로비를 가득 채웠고 낮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소문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점점 커졌다. 잠깐만, 저 여자가 사장님 부인 아니야. 항상 사무실을 당당히 걸어 다니던 그 여자 말이야. 뭐야, 진짜. 저 여자가 블레이크 부인이라고. 근데 이렇게 평범하게 입었지. 세상에, 이거 안전 드라마 같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처를 꺼내 펼치고 우리의 오래된 결혼증명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렸다. 로비는 술렁했고 그 순간 케일럽이 엘리베이터에서 쥐어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혼하러 왔단다. 해롤드가 뒤이어 나타났고 거의 연극처럼 비비안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녀는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상처받은 여자의 모습으로 그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속삭임은 더 커지고 혼란스러워졌다. 이거 진짜 드라마 같다. 아내와 내연녀라니. 그럼 이제 진짜 블레이크 부인은 누구야? 해롤드는 군중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만해. 그가 단호하게 일치자 사람들은 즉시 흩어졌다. 나는 그에게 서류처를 건넸다. 그는 그것을 열어보고 이혼 합의서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다. 참, 술을 제대로 준비했군. 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네. 재산 분할 조건이라니.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나 봐. 내가 매달리고 굴욕을 참으며 남은 조각이라도 그걸 할 줄 알았나? 아니면 내가 당신보다 먼저 끝을 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건가? 엘리너가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옛날 세상이 아니야. 이혼은 남자의 게임이 아니야. 그의 말이 결과를 결정짓지 않아. 그녀는 나를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었다. 날카로운 변호사였다. 우리는 함께 한 줄 한 줄
모든 조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했다. 해롤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분노가 표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친구라도 생겼나 보지. 그는 비꼬듯 말했다.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제는 있어. 그건 사실이었다. 수년간 나는 이 가족을 중심으로만 살았다.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내 삶은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장은 끝났다. 비비안이 적절한 타이밍에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다. 제이드, 오해하지 말아요. 해롤드는 그저 당신을 걱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릴까 봐 그러는 거죠. 나는 그녀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항상 갑옷처럼 걸치고 다니는 세련된 우아함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나는 그녀의 본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그녀야말로 잘못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단호히 끊었다. 당신의 걱정도, 당신의 조언도 필요 없어요. 누구와 친구가 될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대해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나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연했다. 이혼 합의서는 준비됐어요. 당장 법원으로 가죠. 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케일럽이 앞으로 나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아빠도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잖아요. 나는 그의 손에서 팔을 빼내며 차갑고 날카롭게 말했다. 내 편도 안 드는 아들은 필요 없어. 중립적인 중재자처럼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너무나 깔끔하게, 너무나 쉽게 그는 내게 등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그를 세상에 데려온 것을 후회했다. 해롤드는 옆에서 턱을 약간 떨며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바뀌었다. 좋아. 그렇게 하고 싶다면 가서 서류를 제출하자.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하지는 마. 후회. 나는 이미 후회를 넘어서 있었다. 우리는 법원의 약속을 잡고 공식 절차를 밟았다. 변호사들이 동석한 가운데 합의서는 제출되고 검토되었다. 판사는 양측의 서명을 확인하고 조건을 검토한 뒤 최종 판결문에 도장을 찍고 서명했다. 그렇게 나는 손에 이혼 판결문을 쥐게 되었다. 법원을 나서며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해롤드는 내 옆에서 침묵하며 걸었다. 그의 눈은 아래로 향해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만족감 혹은 이상한 공허함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중얼거렸다. 어디 가는 길이야? 내가 태워줄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 필요 없어.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내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에게 더 이상 할 말도 쓸 에너지도 없었다. 당신이 걱정돼서요. 케일럽이 중얼거렸다. 잠시 침묵 후 그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리암이 엄마를 그리워해요. 왜 엄마가 찾아오지 않느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아빠가 많이 야리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어요. 혹시 두 분이 다시 잘 될 가능성은 없나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림도 없었다. 작은 사회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이다. 해롤드와 비비안은 이미 며칠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신혼의 행복으로 빛나고 있을 그들은 아마 어딘가에서 커플 가운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니. 아마 해변에서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레시피 노트를 뒤적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긴급한 일이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 바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강의 목록으로 돌아갔다. 요즘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고급 영상 편집부터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 구조까지. 나는 한때 너무나 쉽게 내어주었던 시간을 이제야 되찾아 나만의 무언가를 위해 쓰고 있었다. 다음 목표는 새 차를 사는 것이었다. 나는 로드트립을 계획 중이었다. 단지 나 혼자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 그리고 도시 경계를 넘어 기다리고 있는 세상. 볼 것이 너무 많고 이제야 그 모든 것을 볼 자료가 생겼다. 해롤드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 나는 단순히 정기검진 결과를 받으러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보았다. 비비안과 팔짱을 낀 채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못 본 척 지나치려고 했다. 하지만 비비안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게 누구야?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이드, 병원에는 무슨 일로 왔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녀는 말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렸고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는 것을 가시하듯 내 눈앞에 보이게 했다. 그녀는 내가 그것을 보길 원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결혼했음을 알리려는 의도였다. 나는 그녀를 잠깐 쳐다본 뒤 해롤드에게 눈길을 돌렸다. 잠시 동안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스치듯 나타난 공포의 흔적, 작지만 분명한 흔적이었다. 괜찮아, 그가 서둘러 물었다. 진료는 받았어. 어떻게 지내? 비비안은 그의 옆에서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징그림에 가까웠다. 괜찮아. 고마워. 나는 무심하게 대답한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한기가 내 몸을 스쳤다. 하지만 그건 향수가 아니었다. 차갑고 확고한 명료함이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위층으로 올라가 의료 사무실에서 결과를 받으러 갔다. 앨런 피셔 박사는 이미 내 보고서를 넘겨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스캔하듯 바라봤다. 숫자만 보면 건강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지금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피부도 더 밝아 보이고 에너지도 좋아졌어요. 이혼이 당신에게 잘 맞는 것 같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들어보니 요즘 라이프 스타일 영상 같은 걸 올리고 있다면서요. 제 아내가 엄청난 팬이에요. 당신을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 채널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하루하루를 일정하게 보내기 위해 시작한 작은 일이에요. 시간이 많고 젊은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권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앨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진지해졌다. 해롤드와 정말 끝난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아까 그가 보인 모습으로는 모르겠어요.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등을 기대었다. 그는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느려지고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해롤드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었다.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있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엮으려 했다. 마치 오래된 챕터를 새로운 책에 깨매려는 것처럼. 왜 사람들은 그런 걸까? 이미 끝난 이야기를 억지로 이어붙이려는 이유는 뭘까? 왜 이미 다른 길을 걷기로 한두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한다고 고집하는 걸까? 우리 세대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부서지면 고쳐라.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고귀한 일이고 옳은 일이며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더 나은 것을 이해한다. 때로는 진정한 친절이란 놓아주는 것이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품이 있는 마무리다. 나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앨런,
세상이 변했어요. 사랑이 더 이상 내게 맞지 않으면 습관 때문에 계속 붙잡지 않아요. 나는 해롤드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 챕터는 끝났어요. 앨런은 코를 문지르며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 것에 조금 머쓱해진 듯했다. 맞아요.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냥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오랜 이웃이라 그런지 신경이 쓰여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제이드, 이번에는 해롤드가 정말 아파요. 운명이란 놈이 가끔은 참 잔인한 농담을 하죠. 한때 알츠하이머를 가장해 나를 밀어내려 했던 해롤드가 이제는 정말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앨런에게 들었을 때 나는 단순히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서 해롤드를 돌보는 건 이제 내 책임이 아니었다. 그 역할은 이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넘어갔다. 나는 동정할 시간도 그리움에 잠길 시간도 없었다. 나는 계속되는 교육 강의를 들어야 했고 운전 연습도 예약해야 했으며 소셜미디어에 올릴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마침내 새로운 삶에 온전히 몰두하려던 그 순간 폭풍이 몰아쳤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 영상에 달린 몇 개의 악성 댓글로 시작되었다. 처음엔 엘리너와 함께 그 댓글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웃어넘기려 했다. 이 소위 달콤한 주부라는 여자는 이혼을 이용해 유명세를 타려는 또 다른 기회주의자일 뿐이야. 내가 그녀를 잘 알아. 우리 옛 동네에서 봤거든. 항상 남편에게 매달리고 어설프게 꾸미던 사람이야. 순진한 척하는 모습에 속지 마.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정말 그랬다. 그저 몇몇 독한 사람들이 허공에 일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낯선 이들, 팔로워들, 트롤들. 댓글창은 비난과 혐오로 가득 찬 광장이 되었다. 심지어 몇몇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내가 상상도 못할 악담을 퍼부었다. 그것은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다. 한때 내 따뜻함과 일상에서 위로를 받던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대본을 받아든 것처럼 하루아침에 나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다. 나는 업로드를 멈췄다.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조차 가슴을 조이게 했다. 계정을 삭제하려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엘리너는 곧바로 눈치챘다. 그녀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말했다. 절대 안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하게 둘 순 없어. 그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비방 캠페인의 출처를 추적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결국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여성 권익 계정에서 올라온 한 게시물이었다. 눈물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제출되는 곳, 그곳에 한 편지가 있었다. 그것이 불씨를 당긴 것이었다. 나는 내 연인을 한 여자에게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수년간 붙잡아 두었고 운명이 마침내 우리를 다시 이어줬을 때조차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혼을 홍보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새로운 삶을 영상으로 올리며 그를 다시 유혹하려 합니다. 그는 지쳤고 야리었으며 감정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그 게시글 아래 댓글 작성자들은 내 소셜미디어 계정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암시적인 단서들을 남겼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직접 태그했고 다른 사람들은 은근한 힌트를 흘리며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그 뒤에는 이른바 내부자들이 등장했다. 그 영상 올리는 여자 알지? 그녀의 전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그녀는 그걸 이용해 관심을 받고 있어. 그렇게 하나의 거짓말이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전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충실히 그를 돌보고 있다. 이 한 줄이 바이럴 문구가 되었다. 댓글창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다. 우리 엄마도 할아버지를 알츠하이머 말기에 돌봤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죠. 매일 밤 집 밖으로 나가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 여자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들이 칭찬한 건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비안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유령 같은 나였다. 눈물 흘리는, 고통받는 아내.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극의 배경으로 애곡된 나였다. 진짜 나는 내 이야기에서 지워졌다. 거짓 동정심 아래에서 익사했다. 엘리너가 물었다. 이 모든 소문에 대해 답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일럽이 직접 나를 찾아왔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가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엄마, 그냥 놔둬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런 온라인 일들은 금방 지나가요. 괜히 건드리면 더 큰 소음만 만들어질 거예요. 심지어 회사 이미지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말하고 있는지 생각 좀 해줄래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향해 더 부드럽게 말했다. 제이드, 솔직히 비비안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줄 몰랐어요. 항상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애부인이라고 떠들더니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정말 웃긴 일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리암이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아가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요. 나는 마음을 굳혔다. 케일럽은 내 얼굴에서 그 결심을 읽고 패배한 표정으로 떠났다. 3일 후 나는 다시 계정에 로그인했다. 이번에는 영상을 올렸다. 처음으로 나는 카메라를 마주하고 요리법이나 일상의 조용한 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 앉았다. 나는 인터넷에서 엄마 혹은 제이드 이모로 불리며 웃곤 했다. 내가 인터넷에서 아이들을 잔뜩 입양한 셈이네. 농담처럼 말하마. 나는 운전면허를 따고 돈을 모아 작은 차를 샀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했다. 이모, 보고 싶을 거예요. 엘리너가 차 옆에서 내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주며 말했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매 순간을 즐기세요.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나는 길을 떠나기 전에 잠시 돌아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해롤드와 내가 결혼 후 처음 살았던 그 오래된 집으로 갔다. 세월이 흘러 먼지가 쌓였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단순했던 삶의 흔적과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조용히 그곳에서 보냈다. 뒷마당으로 나가 한때 정원이 있던 자리에 흙을 갈고 가을 밀을 심었다. 떠나기 전 나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친절한 아주머니에게 집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내 여행 가방에서 튀어나온 여행 지도를 보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시는 거예요? 나는 차문에 손을 얹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먼저 남쪽으로, 그리고 덧붙였다. 가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미래 성장을 볼 거예요. 햇빛이 자동차 앞 유리창에 쏟아지던 순간 나는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나를 그 익숙한 땅에서 멀어지게 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남쪽으로 갈수록 공기는 따뜻해지고 하늘은 더 밝아졌다. 몇 년 동안 옷장 뒤에 숨겨져 있던 꽃무늬 드레스는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해변을 맨발로 걷는 동안 산들바람이 드레스 자락을 살랑살랑 들어 올렸고 햇살은 내 어깨 위에서 춤을 추었다. 매일 소셜미디어 메시지함은 끊임없이 울렸다. 제이드 이모, 이번엔 어디로 떠난 거예요? 잊지 말고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인터넷 엄마, 저는 아직 사무실에 갇혀 있어요. 우리 대신 세상을 보러 가주세요. 수학철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오래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가 심었던 작은 땅으로 돌아가 가을 밀을 손으로 베어냈다.
그것을 말리고 갈아 밀가루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작은 선물 상자에 포장해 온라인에서 나를 응원해준 내 영상과 함께 성장해온 나의 온라인 자식들에게 보냈다. 엘리너를 위해서는 특별히 큰 봉지를 따로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덕분이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그녀가 내게 물었던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음악 들으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이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비비안은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고 한다. 해롤드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그의 분노는 점점 더 빈번하고 격렬해졌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 늙은이가 나를 미치게 해요. 결국 그녀는 이혼을 신청했고 상당한 금액을 가져간 뒤 안전히 사라졌다. 케일럽과 니나는 일에 파묻혀 있었고 그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간병인들은 아따가 떠났고 오래 머무르는 이는 없었다. 어느 날 우리의 별거 이후 처음으로 나는 한때 집이라 불리던 곳에 발을 들였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새로운 간병인이 문을 열었다. 나는 신발 커버를 신고 안으로 들어갔고 꽃을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해롤드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머리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그의 시선은 공허하고 불안했다.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케일럽이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해롤드는 계단에서 떨어져 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으며 그 이후로 기억력 감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다.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제이드, 내가 돌아왔구나. 나는 목소리를 차분히 유지하며 말했다. 나는 단지 환자를 보러 온 방문객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내 손목을 붙잡았다.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제이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발. 다시는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비비안이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아무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로. 당신은 항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소나기가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내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며 기다리던 그 여자는 이미 몇 년 전 공원 벤치에 남겨두고 온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풀어내며 말했다. 케유를 빌어.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해롤드가 일어나려다 넘어지며 바닥에 세게 부딪힌 소리였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마치 가장 소중한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이제 진심으로 미안해할지도 모른다. 이제야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 삶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